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유독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살이 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핑계대지 말라고 많이 핀잔을 들이시는데 실제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일정량은 몸에 저장을 하고 일정량은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이 더 높고 다른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은 낮은데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살이 잘 찌는 체질에 태음인이 속하는데요. 태음인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흡취지기는 강한데 발산지기가 약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흡취지기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좋고요. 음식도 굉장히 잘 먹고 가리는 음식도 잘 없어서 좀 과식을 하는 경향도 은근히 있습니다. 반면에 발산지기가 약하다는 뜻은 이런 흡수한 음식들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태음인이 과체중인 것은 절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의학적으로 태음인인 분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약에 쓰는 약재들도 기본적으로 태음인 체질에 맞는 약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실제로 뭐 물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찌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살이 더 잘 찌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서 더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기 쉬운 체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는 건가요?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만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 유전자 관련한 연구는 예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똑같이 조사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관찰을 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이랬던 쌍둥이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고 또 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잘 자고 이랬던 쌍둥이를 둘이 비교해보면 당연히 체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런 단순히 체중이나 비만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 평균 수명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비만 유전자가 무조건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 환경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생활 환경을 가져가는지 우리 몸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매일 인스턴트를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냥 저장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돼가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이 바로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계속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이 찌는 체질로 돼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환경을 가져가게 되면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끄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단순히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몇 킬로를 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킨 살이 찐 체질에서 이 스위치를 끄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순히 음식을 굶어서 아니면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해서 몇 킬로를 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라던가 식단이라던가 수면 이런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켜진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순히 살을 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때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실제로 같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에너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체력을 증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라고 하죠. 이 힘을 길러서 근육 자체를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거잖아요. 체중 감량을 할 때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해야 하고요. 다만 나의 목적에 따라서 근력 운동도 적당히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체중과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육량은 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근육량도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빠지면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체지방이 빠지는 것보다 근육량이 더 많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체중이 감량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외관적으로도 살을 뺐을 때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역에 계신 보디빌더들도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살을 빼면서 동시에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지방과 체중도 빼고 이때 운동을 하시긴 하지만 단백질량도 줄면서 근육량도 약간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몸을 키우는 벌크업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는 탄수화물도 좀 섭취를 많이 하게 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런 다이어트라고 하는 커팅과 그 다음 이제 근육을 키우는 벌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몸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유산소와 무산소를 적당히 섞어서 하시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올리고 칼로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근력 운동은 적당량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서 무조건 굶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루는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적당량 운동을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량을 과하게 하게 되면 자칫 부상을 입거나 오히려 운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하는 운동은 내가 평상시 하는 운동에 비해서 한 70% 정도의 강도로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때 무리하게 중량을 올리거나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 과일이 의외로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가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에서 나온 많은 섬유질과 또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야채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채소 같은 경우는 야채는 일단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복부 팽만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65세에서 7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냐면 야채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야채의 풍부한 섬유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의 특징은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드시는 건 좋지만 야채와 함께 꼭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생야채로 드시기보다는 구워서 어느 정도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과일은 우리 몸에 좋다라고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과일에도 많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과일들이 주로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맛이 엄밀하게 말하면 설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몸에 쌓이면 사실 설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특히 단 과일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과일을 섭취할 때 그냥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갈아서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면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비타민도 다 파괴가 되고 또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과일을 많이 갈아서 드시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갱년기 때 의외로 다이어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살이 더 찌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죠. 우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좋은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20, 30대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내가 특별히 어떤 활동이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예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이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수면 문제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죠. 똑같은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단기간 많이 받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고 또 몸도 붓게 되거든요. 이런 기전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 이런 불면 같은 경우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키가 다 컸다고 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밤늦게 자거나 아니면 같이 자는데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갱년기이신 분들이 특히 살을 빼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일단 아침에 제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아침에 먹는 빵, 디저트, 토스트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의 문제점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침을 먹고 나서 출근을 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줌으로 인해서 좀 힘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갑자기 극심한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또 피로감도 몰려옵니다. 아직 아침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몸이 작동을 하게 되면 하루 전체를 날리게 되거든요. 또 극심한 허기짐 때문에 점심에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당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좋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먹는 음식들을 추천해드리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먹고 온 음식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좀 많이 먹고요. 이런 그릭 요거트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토핑을 하는 것들이 주로 딸기나 블루베리나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과일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베리류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 함유량은 적으면서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당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핑을 올리게 되고, 오늘 먹은 건 아닌데 평상시에 또 많이 먹는 거는 구운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나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를 먹게 되면 야채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일정량 구워서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랑 섬유질, 그 다음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적당히 2~3개 정도 섞어서 복용을 하는 편입니다. 심장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장병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우리 몸에 위치한 핵심적인 장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진 않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부정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공황까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정맥 말고도 심장에 위치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끼리 서로 혈액을 내뿜어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걸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판막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심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심장이 혼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근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심근병증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장막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하는 장기예요.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분포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인데요. 즉, 심장이 약해진다는 뜻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지면 호흡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적당한 깊이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게 돼요. 마치 공황장애가 있을 때처럼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흉식 호흡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강하게 하게 되고요. 이런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밤중에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서 계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종아리가 땡땡 붓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심장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내뿜은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펌핑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여러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다리 부위에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어디든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교환 작용이에요.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야 우리 몸 세포가 이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노폐물은 계속 그 자리에 쌓이게 되고, 깨끗한 피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노폐물만 몸에 쌓이고 새로운 에너지는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나 부신피로 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이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장관으로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소화를 하는 위장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나쁘게 하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혈관을 나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이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뇌혈류가 막히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장에서 혈류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아침에 흔하게 먹는 빵, 케이크, 밀가루, 면류, 과자, 이런 초가공 식품들에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반면에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쌓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무조건 고기가 심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부대찌개 같은 데 들어간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적으면서 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염분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음식들 역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LDL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이 현재 안 좋거나 심장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심장에 좋은 음식인데, 특히 심장에 좋은 음식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먹으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는 견과류이고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E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견과류에 풍부한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심장병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를 너무 무조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손 한 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요즘은 견과류를 판매할 때 아예 하루에 먹으면 좋은 양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손 안에 담으면 딱 한 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기본적으로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인자였던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살코기와 콩을 추천드리는데요. 즉 이 2가지 음식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기 부위를 고를 때도 기본적으로 껍질이나 내장 같은 곳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가 풍부한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엽산이나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고등어가 있겠죠.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을 낮추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등푸른 생선 100g에 한 4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1개에서 2토막 정도 드시면 가장 적당하고요. 5번째는 제가 아침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 토마토 그리고 잡곡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을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요즘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이 탄수화물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2가지거든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정제당,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주로 단순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현미를 비롯한 다양한 잡곡 같은 경우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심장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방법들이 있나요? 심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 수영,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운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장 건강이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2가지 중 하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하시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걷기도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닌데, 걷기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걷는다고 해서 심장에 일을 더 하지는 않거든요. 또 반대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 또 똑같이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또 강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서 오히려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늦게 운동을 했을 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심장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그럼 적당한 강도란 무엇인가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건강을 위한 운동 정도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중강도 운동이란 쉽게 표현하면 약간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서 땀이 나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운동하셨던 경험 속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막 너무 숨을 헐떡이면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숨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쉬고 있으면 너무 약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 두 사이에 너무 약한 것과 강한 강도 사이에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워워킹과 같은 운동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은 걷기보다는 강한 운동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 하지 말고 걸으면서 약간 슬로우 조깅이나 러닝이나 파워워킹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을 다시 재활 운동을 시킬 때 이분들한테 운동을 바로 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뛰기와 걷기 혹은 파워워킹과 걷기를 같이 합쳐서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걷지만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이나 방법들을 좀 섞어서 어느 정도 자극이 오게끔 운동을 하면 그런 방법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 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나가서 뛰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